지난 2001년, 2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처럼 이렇게 모조리 반등을 하다가 다시 2002년도에 한 번 더 확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2002년도에 일어났던 현상은 S&P 500이 주가는 계속 빠졌는데 PER이 잘 안 빠집니다. P가 계속 빠졌는데 PER이 계속 안 떨어졌다는 말은 떨어졌다. 어닝이 같이 빠졌었어요. 오히려 올해 미국의 EPS 추정치는 빠지다가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 2002년과 같은 상황이 되기에는 어닝이 너무 단단하다. 아하. 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저희 3프로TV 아침 시간 찾아주신 우리 박세익 전문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달에 나와가지고 그때 주식 좀 사야 된다. 뭐 그 강한국 작가랑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첫날 막 하고 있는데 빠져가지고 좀 그때는 좀 기미 샜었는데 딱 그때 바닥이었어요. 허를 찌르는 상승을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도 조금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때 우리 정프로님이 저는 상고하고 봅니다라고 딱 얘기해 주셔가지고 모든 증권사들이 상저하고 아니면 상고하저 혹은 뭐 상저하저들을 외칠 때 정프로만 유독 상고하고를 외쳤습니다. 거기서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얻으셨구나. 네, 많은 도움이 돼서 제가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정프로가 채슬리 가서 강의를 해. 내가 상고하고를 외친 이유. 네,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고? 하반기 저는 약간 좀 더 강하게 좀 뷰는 바꿨는데요. 상고하고 더블이죠. 상고하고 더블. 상은 이미 상반기는 고로 갔고 하반기는 더 세게 간다. 네. 2,900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갑시다. 이런 거 너무 길어지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2,900 정도는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상반기가 5월 말로 끝나는 줄 알고 제가 뭐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그래도 한 2,700까지 정도는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5월 달에 제가 5월 말이 상반기가 끝인 줄 알고 2,600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2월 말이죠. 네. 2월 말인데 어쨌든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지난주 주말에 저희 회사로 막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제가 무슨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드디어 이제 채슬리에서 ETF를 출시하니까 돈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와서 확인 전화가 주말에도 저희 회사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저희도 그게 없어진 줄 알았거든. 근데 또 왔더라고. 이게 뭐냐? 안녕하세요. 이길 100% 상승 정보 공개. 김프로님 아직 이게 제목이 뭐냐면 3프로 TV VIP 초대장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실 거니까. 방송에서 하겠죠. 제가 그럴 할 리도 없지만. 사칭을 하는 그 채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 채슬리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기업 탐정 채슬리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스터디 모임은 우리 예전에 그 작년 말에 했던 위즈덤 칼리지 있잖아요. 그 위즈덤 칼리지에 오프라인으로 오셨던 분들하고 앱 서비스 차원에서 아직까지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채슬리나 박세익 전무가 뭘 종목 공개한다 이런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것도 있어요. 박세익 왜 돈 보냈는데 돈 안 갚냐? 왜 전화 안 받냐? 제가 딱 그 댓글 보면 이거 또 사칭하는 업체에다가 돈 보냈구나. 근데 그런 업체에다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잖아요. 또.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거 하여튼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해 보죠. 네, 시장 그냥 저희 고객들한테 지난주에 발송한 6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이라는 자료 그냥 보면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시장 리뷰를 먼저 해보면 2,450에서 2,596 정도 그 레인지에서 움직였고요. 원래 5월 달에 세린메이였는데 그죠? 세린메이였는데 3%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5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6월 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6월 시장이.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미리 팔으라는 거구나. 네. 그래서 10년 데이터를 요 표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 작가가 할로윈 전략을 많이 소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10월 말에 사서 4월 말 네, 또는 세리메이 5월 달에 파는 건데 실제로 6월 달 지금 보시면요. 요 위에 칸이 코스닥이고요. 밑에가 코스피입니다. 근데 월별 수익률인데 월별 수익률을 일부러 11월 달부터 나열을 해놨어요. 예. 우리가 10월 말에 주식을 사는 이유가 10월 말에 보면 주식이 되게 안 좋습니다. 전체 12월 달 중에 11등 하는 달이 10월이고요. 네. 항상 10월, 9월, 10월이 장이 안 좋으니까 10월 말에 할로윈 때 주식을 사면 11월 보시면요. 여기 5년 평균, 10년 평균, 25년 평균이거든요. 그냥 10년 평균만 보시면 3등, 4등, 7등, 8등, 2등, 1등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코스닥입니다. 25년 평균을 보면 11월 달이 1등이고요. 1월 달이 2등이고 4월 달이 3등이고요. 2월 달이 4등이고 3월 달이 5등이고 12월 달이 6등이에요. 그래서 강 작가가 자꾸만 이제 할로윈 전략을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좋은 달은 11월부터 4월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강 작가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이제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6월 시장을 보시면요. 6월 달은 이 코스닥이 6월 달에 5년 평균이 3.2 10년 평균이 마이너스 2.44, 3.2도 마이너스 3.2입니다. 6월 시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보시면 코스피가 25년 평균이 11월이 1등, 1월이 2등, 12월이 3등, 그리고 4월이 4등,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시장을 강 작가랑 그때 나왔을 때도 한국은 썸머랠리라는 건 없네요. 보니까. 예, 썸머랠리가 없는데 왜 썸머랠리라는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6월 시장이 확 빠지잖아요. 네. 6월 시장이 코스피 보시면 12등으로 마이너스 1.3%로 나오는데 6월 달에 한번 빠졌다가 7월 달에 보면 10년 평균이 3등이에요. 저래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7월 반등이 들어오면서 썸머랠리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6월이 워낙 안 좋아요. 6월보다는 7월이 좋으니까. 네.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제 7월 말이나 8월 달에 주식을 사면 9월, 10월 달에 이렇게 고생한다. 약간 고생하는 달이 되는 거고 특히나 코스닥이 하반기에 안 좋은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대주주 과세 효과. 그렇죠. 예.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특히나 9월, 10월 달이 보면 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제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코스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코스닥이 올라왔고 강 작가도 작년 11월에 주식 사서 4월 말에 코스닥을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상반기가 늘 이렇게 좋은 패턴이 많이 나타나고요. 하반기로 가면 2009년, 10년 그 좋았던 장에 보면 2009년 여기 보시면 하반기에 옆으로 기어버립니다. 근데 2009년이 어떤 장이었나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칠공중 장세, 2010년, 11년으로 가면서 자화정 장세 굉장히 좋은 장세였는데 칠공주, 자화정이 전부 다 대형주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형주 랠리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옆으로 기어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났었고 2010년, 11년 이때는 대주주 과세 요건이 거의 100억 이상이었었거든요. 100억이 5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25억이 되고 하다가 지금은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다 보니까 항상 상반기에 시세를 많이 냈던 코스닥 종목들이 하반기에 되면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거랑 상관없이 네. 수급 때문에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저희가
기업탐정 체슬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탐정 체슬리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윌리엄 오닐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 그 책이 미국에서도 정말 스테디셀러였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정말 하나의 교과서로 삼아야 될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캔슬림이라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하고 A에서 어떤 어닝 모멘텀이 있는지 펀더멘탈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 펀더멘탈하게 어닝 모멘텀이 나온 무슨 뉴 프로덕트 새로운 무슨 신상품이 있는가 아니면 뉴 마켓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뉴 마켓이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수급을 체크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M이 있습니다. M. 네. M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M? 네. 캔슬림의 M. 네. 머니. 아닙니다. 통상 머추어. 아닙니다. 뭐지? 네. 우리 댓글에서도 한번 M이 뭔지 한번 누가 맞춰, 답변을 빨리. 네. 맞춰? 마추어? 네. M이 네, 마켓입니다. 마켓.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이 캔슬림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을 전부 캔슬림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52주 신고가가 나는데 이 52주 신고가를 쫓아가며 물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아까 김프로님 은행주 얘기하셨잖아요. 가치주가 52주 신고가 나면 팔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가치주에서도 뭐 우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졌잖아요. 옛날에 OCI가 동양제철화학에서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 그래서 이런 뉴 프로덕트라든지 이런 뉴 마켓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맨 마지막 M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이 위의 조건이 다 성립을 해도 마켓이 베어마켓이면 사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베어마켓인지 불마켓인지 이거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지금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그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여도은행 거가 이학년 교수님하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마이클 윌슨은 네, 계속 빠진다는 거고 텀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지금까지 거고. 텀리가 맞췄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저도 뭐 작년에 하반기 내내 들리고 그래서 시장을 맞춘다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 시장은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베어마켓인지 불마켓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은 시장에서 여기 코스피 월봉 차트 지금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 확 빠져가지고 1430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 5월 달에 제가 이 자리 나와서 그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도 많이 샀었지만 고버스 사신 거 탈출해야 된다고 그때 이제 5월 달에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5월 달에 보면요. 4월, 5월 이 5개월 이평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정프로님 이 정말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보시면 좋습니다. 네. 5개월 이평선 이게 월봉이거든요. 5개월 이평선 위에서 계속 시장이 움직이죠. 그죠? 네. 5개월 이평선은 한 번도 안 깼어요. 근데 5개월 이평선은 한 번 위협을 했던 게 2020년 10월 달에 트럼프 바이든 선거 전에 그때 나스닥이 또 한 번 확 빠지기도 하고 5개월 이평선을 위협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다음 11월 달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되든 올라간다였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시장은 그냥 5개월 이평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 강세장이다. 근데 언제 이 5개월 이평선이 깨지냐면요. 우리나라 재작년 6월 25일 날 3,316을 기록하고 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또 3,600이냐 4,000이냐 뭐 이런 얘기 많고 많았잖아요. 논쟁이 엄청 많았었어요. 네네네. 근데 시장은 5개월 이평선을 깨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지금 보시면 5개월 이평선이요. 엄청나게 강한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저항선. 그죠? 한 번도 못 들어요. 작년 5월 달에는 제가 금리 인상을 25bp씩 인상을 하면 아니 과거 20년 동안에 보면 항상 올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25가 50이 되고 75가 되면서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또 찍어 눌러버렸잖아요. 네. 그렇게 제 예측도 다 틀린다는 거죠. 근데 5개월 이평선을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이래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강세장으로 전환이 언제냐?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5개월 이평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5개월 이평선을 깨는 듯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배당락이 있었죠. 그죠? 배당락이 있었고 이걸 외국인의 관점에서 달러로 전환을 해서 딱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깨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5개월 이평선 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뭐 전망에 대한 거는 저도 자신이 없고 그냥 시장은 이렇게 5개월 이평선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보시면 강세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악재가 나왔을 때 악재에 둔감한 게 강세장이고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팔 때도 아니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왜 빠지지? 그게 예전에 한미약품이 보면 좋은 라이센싱 아웃을 발표를 했는데도 시장이 이상하게 마이너스 아침에 5% 10% 가는 걸 보고 제가 아 이거 뭐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취소건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왜 5%까지 못 오르지? 그랬을 때 우리가 호재에 둔감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자세히 보시면 이번 3월 내내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뭡니까? 그때 제가 공경영 대표님 모시고 긴급하게 신과대여에서 네. 금융위기 오는가 메릴린치 리스크 관리 하셨던 모시고 이 자리에서도 했었잖아요. 네네. 3월 달에 그 지방은행이 무너지고 그 CS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고 그 엄청난 금융위기 가능성 즉 크레딧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3월 달에 5개월선 이평선이 깨지는지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안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월부터 또 저올리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경제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요때 코로나 때도 참 말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 2차 팬데믹이 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2차 팬데믹이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미국에서 한 달에 그냥 하루에 뭐 30만 명씩 감염되는 게 있던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외생적 변수보다는 그런 외생적 변수를 다 종합을 해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액션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지금 시장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 강세장이다. 네, 그냥 강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지표들 보시면 바로 밑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의미하는 바를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2018년도 12월 달에 마지막 9번째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네. 예. 18년도에 4번, 17년도에 3번, 그리고 16년 12월 달에 한 번, 15년 12월 달에 한 번. 그래서 총 9번을 하게 되는데 9번을 하던 그 마지막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금리가 더 이상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3.21을 딱 찍으면서 시장이 그때 10월, 11월, 12월 급락하니까 그때도 홍대에서 김프로님하고 김한진 박사님하고 뭐 해가지고 시장 급락에 대한 이유를 분석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부터 19년도에 시장 랠리가 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제롬 파월이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 네. 저는 작년 9월 때 이제는 그만 올리지 않겠냐 했는데 계속 올리는데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5월 3일 날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기대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실질적으로 3.5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3.67 뭐 3.7 정도 하고 있는데 2년물 금리가 4.5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캐나다 국채 지금 정책 금리는 4.5. 호주가 한 번 더 올렸지만 호주 겨우 이제 4%거든요. 4.1. 그런 거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시중 금리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장을 판단할 때 저는 이것저것 많이 체크를 해봅니다.
지난 2001년, 2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처럼 이렇게 모더리 반등을 하다가 다시 2002년도에 한 번 더 확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제 독일 닥스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네. 네, 독일 닥스 지수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유럽 시장이 되게 강했었잖아요. 네, 보면 V자로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과거에 2001년, 2년도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이 빠졌듯이 계속 이렇게 질질 흘려 내렸었는데 지금 독일 지수 거의 신고가고 유로 스톡스 지수도 신고가 내고 있고 그냥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이 2002년처럼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보아주시고 2002년도에 일어났던 현상은 S&P 500이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PER이 잘 안 빠집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PER이 안 빠졌다는 말은 정프로님 네. 뭐가 빠진 거죠 또? 그렇게 되면 네, P가 네. 계속 빠졌는데 PER이 계속 안 떨어졌다는 안 말은 떨어졌다. 이도 어닝이 같이 빠졌었어요. 같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네. 2001년, 2년 2001년 2년이잖아요 그때가. 네. 네. 그때 S&P 500의 네. EPS가 한 57달러를 기록하다가 한 23달러까지 빠지거든요. 반토막이 나와. 네. 반토막 났어. 지금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네. 여전히 EPS가 아니야. 이게 지금 215불 이게 말도 안 돼. 180 정도 빠질 거야 라고 네. 얘기하는데 저희는 EPS 추정치를 우리 제1호 상무랑 매주 체크를 하거든요. 최상무님. 빠지다가 네. 미국의 EPS 추정치는 오히려 올해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플러스야. 근데 우리는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여전히 EPS 추정치가 마이너스인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 2002년과 같은 상황이 되기에는 어닝이 너무 단단하다. 아하. 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그 올해 들어와서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뭘 사야 되는지 그게 제일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 작년 11월 달부터 강세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11월, 12월, 올 1, 2, 3 보면 시장은 강세장이네. 이 주식의 고수들은 시장에 대한 판단을 되게 잘합니다. 네. 시장이 이제 돌아서네라고 하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자동차가 또 어닝 모멘텀이 좋았었잖아요. 네. 그 자동차 대형주에서도 자동차도 기아차 같은 경우 거의 50% 올랐거든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닝 모멘텀 있는 거 피부 미용 기계, 엔터테인먼트 네, 그런 주식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계속 어닝 모멘텀이 어디서 터지는지 예,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가장 강한 미국 시장의 섹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더라고요. 필반. 네. 지금 뭐 ETF 네. 미국 반도체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에 얼마나 빠졌냐면요. 48%나 빠졌어요. 반토막입니다. 네. 근데 48% 빠지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인데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항상 우상향인데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딥을 주잖아요. 그런데 정고점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회복할까 못할까라는 부분에 보면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다 있잖아요. 반도체 지수 보면 네네. 정말 주옥 같은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50% 빠졌다는 말은 10,000원이 5,000원 갔는데 5,000원이 10,000원이 되면 100% 올라가는 100% 거잖아요. 올라가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5,000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회복하려면 100%나 올라가니까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런 시장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다 회복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시장을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제일 강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정프로니 네. 기술적 분석에서 분석 좀 보면 테크니컬하게 갑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이건 이제 힘 받는 모습이에요. 힘 받는 모습요? 이건 네, 조금 맞습니다. 어려웠던 모습에서 다시 이제 힘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네. 역 헤드앤숄더. 네. 네?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힘 네. 받는 모습이라는 그런 용어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정프로님이 새로 만든 용어로 제가 그걸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 받는 모습이잖아요. 네. 김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역 헤드 앤 숄더잖아요. 이게 네. 헤드고 숄더가 양쪽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질 때도 보면 헤드 앤 숄더 모양 만들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을 찍고 돌았을 때도 보면 역 헤드
헤드 숄더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깨가 저기 있네. 네, 지금 어깨가 가파르게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낙폭에 지금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옆에다가 뭐 38%, 52%, 62% 해놨는데 벌써 낙폭의 한 65%를 훌러덩 회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닝의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도렐린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캔슬림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가장 대장주는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죠. 그럼 엔비디아가 실적 모멘텀으로 이번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지. 지금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죠. 모멘텀이 그냥 모멘텀 50% 그걸 못 찍나? 아니 모멘텀이 그냥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프로님 말씀도 맞는 게 이번에 실적 모멘텀을 보여준 게 아니라 가이던스를 줬는데 가이던스잖아요. 다음 분기에 매출이 70빌리언이 아니라 110빌리언이 나올 거다. 110빌리언. 엄청난 어닝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죠. 1,1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일반 소비재 매매할 때는 실적을 나온 실적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근데 시클리컬 주식은 앞으로 나올 실적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맞는데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나올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그렇게 엔비디아가 엄청난 어닝의 서프라이즈한 가이던스는 왜 준 거죠? 뭐 때문이죠? AI 때문이잖아요. AI. 네, 그러면 AI라는 챗GPT, 바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도 지금 생존 문제잖아요. 오죽하면 앨런 머스크도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갖다가 뭐 얼마 몇 개 내가 확보를 해놨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뉴마켓이 생긴 거잖아요. 뉴마켓이에요. 엄청난 뉴마켓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뉴마켓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나 TSMC나 삼성전자나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쫙 올라왔어요. 근데 우상향으로 왜 올랐냐면요. PC 마켓, 모바일 마켓, 데이터 센터 서버 마켓, 이런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빵빵빵빵 이렇게 우상향을 한 거거든요. 이 새로운 마켓이 없었으면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냥 일반 화학주처럼. 그렇기 때문에 뉴 마켓이 엄청난 마켓이 생겼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보면서 반도체 섹터 잘 보시고 마지막 결론. 하지만 6월 시장은 아까 보셨죠? 12등이라고요. 12등이기 때문에 보면.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는 6월 조정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반기 시장을 잘 실적 모멘텀으로 날아갈 주식을 잘 고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 우리 최슬리 우리 박세익 전무님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넉넉하게 해서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